청소년 세대공감효 온택트 포럼 사회를 맡은 오은영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 세대공감효 온택트 포럼은 2021년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한국효문화센터가 주최하고 과천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센터는 현실에 맞는 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09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효 관련 청소년 글 그림 대회, 무용대회, 포럼, 교육 및 축제 등 효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세대공감 청소년 효 포럼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현 시대 효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과천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과천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등 총 4회를 진행한 후에 11월 25일에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종합토론회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제 발표 학생은 각각 분리돼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한국효문화센터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한국효문화센터 최종수 이사장님의 인사말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명문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세대가 공감하는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효를 통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국가가 모두 훌륭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 여러분, 우리 강 변호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이야기에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수 이사장님께서 우리 과천여고 학생들을 위한 인사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천여자고등학교 성은주 교장 선생님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천여고 교장 성은주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택으로 이렇게 효포럼을 기획해 주신 우리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최종수 이사장님과 또 정말 우리 유명하신 오늘 진행을 맡아주시는데요. 강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관계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쁜 하루 중에도 원고를 쓰고 또 이렇게 토론에 참가해준 우리 자랑스러운 과천여고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효의 실천이 인간 삶의 큰 덕목이었는데 요즘은 참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신이 훼손되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사회상을 접해서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내 부모, 내 가족은 물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인간애를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은주 교장 선생님의 격려사였습니다. 과천의 명문이죠. 과천여자고등학교 창의, 융합,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그러면 과천여자고등학교를 함께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과천여자고등학교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찍었어? 찍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네, 반에 도착했고 시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위에다가 3내고 더하기 3a 이것에다가 안녕하세요. 지금은 쉬는 시간. 지금은 가정 시간. 그래서 플로럴은 장미 같은 향을 플로럴. 그 다음에 라이트 플로럴은 물감 같은 거. 뭔가 별로인데? 네. 그리고 이 책을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그거 하지 독서 여기서 더불어 책읽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는 신간 도서가 있습니다. 네, 끝.
그러면 여기까지 과천여고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작에 앞서 오늘 차장이신 강지원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께서는요, 청소년 효포럼을 10년째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따스하시고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 오고 계시는 사회운동가이십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과천 여기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기쁜데요. 여러분께서는 나를 잘 모를지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께 오늘 저 강지원 변호사님 만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은 되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텔레비 하도 많이 나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신 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효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효에 관한 얘기 재미있어요?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빠 엄마 사랑하세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요? 네. 오늘 아침에 소리 한번 딱 안 질렀어요? 근데 우리 내가 왜 아빠 엄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게 될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바람직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효라는 게 뭔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10여 세월 동안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우리끼리 한번 앉아가지고 효라는 게 뭘까? 효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딱 1시간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기왕에 소중한 1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자 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효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게 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효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부할 때는 아비 부자고요. 자는 사랑스럽고 자유롭다고 할 때 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자는 아들의 자자고, 그 다음에 효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유로워야 하고 자녀는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롭다든가 효도한다는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쌍방향적인 효가 원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세대 공감 효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효라는 건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대가 공감해야, 그래야 비로소 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는 집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커보세요. 학교 가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의 사랑,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랑, 더 가서 이웃 간의 사랑, 더 크게 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국가 간의 전쟁도예요. 무참하게 사람들을 수없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건 원초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집안의 가정에서의 사랑,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실천해보자는 것인데,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줄이고 바로 이제 발표와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시간만 효를 해보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1시간만 우리 열심히 효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주제의 발표자, 과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수환 학생. 네. 네, 김수환 학생. 와서 인사하고 이쪽 와서 자리를 자, 인사를 한번 할까요, 김수환 학생? 네. 네, 그리고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제 발표자 김현석 학생입니다. 예. 과천여자고등학교 1학년이죠.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대공감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구하라법에 관한 토론인데 구하라법 개정에 관한 우리 청소년들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우선 김수환 학생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참 이거 발표 모습으로 고생하겠죠? 그렇죠.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직접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평소에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 될지도 몰라요.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하라법 개정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해줄 김수환 학생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으로 올해 6월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구하라법 개정 이전 기존까지의 상속 결격 이유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둘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파기한 자.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렇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부당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모친의 상속 논란으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20여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친권마저 포기했던 친모의 변호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의 친모에 대한 분노와 공허함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귀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관계 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구하라는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없었으므로 직계 존속인 부친과 모친이 상속 1순위가 되고 부친과 모친이 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고 몇 번의 재판 끝에 구하라의 유족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이 개정돼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모친의 상속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법이 제정되어 더 이상 피해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와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의 현저히 세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17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 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법무부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1004조에 이 등을 신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후 법무부에서는 2021년 6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처음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에 순직한 강한울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분리액 순직 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한 어머니의 재해 유족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행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과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었고, 만약 심의의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활합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 유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무분별한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양을 했어야 상속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민법이 실행돼야 된다고 처음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2학년의 박지영 학생이 먼저 해주겠습니다. 박지영 학생, 예. 박지영 선 발표 위치를 좀 할까요? 예. 네. 네, 마이크를 들고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예. 네, 마이크 여기 이거 마이크 쓰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활합법 개정에 찬성하는 박지영 토론자입니다. 먼저 아까 진행자분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부활합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특혜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설명하셨듯이 상속 결격 사유는 5가지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법안은 혈족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도 자에게도 상속이 인정되어 본인 몫의 법정 상속분을 받는 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해야 할 의무를 함은 대표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부양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 대해 도와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을 보장시켜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직계 혈족으로서 상속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일까? 라는 의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에 반대하여 부활합법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다음 4가지 논거를 들어서 부활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양육에 일정 기간 이상 기여하지 않은 직계 혈족에게 양육한 직계 혈족과 같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부활아 사건을 말해보자면 고 부활아의 친모는 피상속인이 미성년 유아인 시절에 이혼을 한 후에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현재 고 구하라의 유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였는데 기존 법안에 따르면은 부와 모는 직계 존속으로서 1대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실제로 고 구하라를 키워준 실질적 부모인 아버지와 오빠는 형제로서 3순위 상속인 되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상속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엄마로서 양육비의 지급의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모는 50%의 재산을 받게 되며 고 구하라의 재산에 대해 실질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초래했습니다. 후에 오빠의 기여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아빠, 오빠와 엄마, 친모가 6대4의 비율로 상속분을 받게 되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공무원 부활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사례로 소방 공무원이었던 딸의 연금을 키워주지 않은 부모가 취득하려고 했던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친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면 50%의 상속분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로서 그 어떤 의무도 수행하지 않은 입니다. 친모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구하라의 친모는 고 구하라를 상대로 면접 교섭권도 이행한 적이 없고 양육에 있어 어떠한 지원도 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되고 결국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 또한 박탈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법은 이 상속인이 부모이고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도 적용 가능 경우로 포함하고 있는데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중년층이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정도로 청년층 그리고 소수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 의무를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장자에 대한 공경 의식이 굉장히 감소하고 윗세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에 의한 노인 학대의 추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극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외에 부양 의무자에 의한 방임과 노인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의도적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유기도 노인 학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경우 대부분 자녀, 아들은 34.2%, 딸은 8.8% 등 가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는데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신고 중 가정 내 학대가 5,5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방임 유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삶의 질을 포기하는 자기 방임을 막는 것도 부모에 대한 일종의 자녀의 의무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자녀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법은 자녀 양육의 의무와 같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거나 문제 행위를 가한 상속인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므로써 부모 부양의 의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고 구하라의 친오빠에 따르면 자신과 고 구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아 왔다는 트라우마와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에 빠져 살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X와 관계없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와 매달 나눠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고통으로 느껴진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 행위를 행하여 큰 상처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남긴 이가 후에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가족에게 2차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통을 주었던 당사자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2차적인 고통을 방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부활법은 사회적 도덕적 가치 보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모,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를 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혈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것을 강제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기존 법률은 현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과 정의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법의 이념 중 한 가지인 합 목적성에 의하여 기존의 제도는 부활법으로 개정되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법이 시행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무리하여 새로운 제도를 세울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 질서 자체의 안정이 법이 가져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재 부활법의 쟁점과 같이 실제로 합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는 사회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두지만 합 목적성은 법의 실체에 중점을 두고 또한 합 목적성은 공리라는 가치관념을 바탕으로 상황 하나하나를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법은 상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 상속이라 함은 현대 사회에서 절대로 중요치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자본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공정에서 벗어나고 법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법률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법처럼 말입니다. 세분화를 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최소로 해치는 법의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기존 법안에서는 소외되었던 몇 가지 상황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법의 적용 경우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서 중대하게와 심각히와 같은 단어는 판단에 있어 모호한 기준점을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친권과 영유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성년이 되기 전까지 생계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경우 60세 이상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사망 전까지 어떠한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않은 경우 등 상속인이 지닌 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구체적 기관과 함께 제시하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그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정도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의 이미지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불공정과 부정의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아직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보편적 관념 자체가 부정의한 경우 등이 있겠지만 그중 부활법에서 다루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사회라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만한 상황들, 자식을 버리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 등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제정 당시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가 현대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의 실제 사례로 알려짐으로써 이제서야 주목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것은 바로 잡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합법 제정 과정 중 그 어떤 부작용도 부활합법의 시행이 가져올 불합리성의 교정 가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활합법에 찬성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도인자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보다 더 길게 아주 방대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은 반대 토론입니다. 권하은 양인데요. 권하은 양은 이 부활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권하은입니다. 부모와 잦은 다툼으로 힘드셨던 경험 모두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자식에게 더 도움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이 다양해졌기에 각 가정마다의 개인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면서 판단하다 보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법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저해하는 부활합법에 반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했음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동거는 하지만 학비를 내주지 않는 경우와 동거를 하지 않았지만 학비를 내주는 경우에 어느 부모가 더 부양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 1004조 2항의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조항의 상속권 상실의 사유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학대, 심히 부정한 대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상속 결격 사유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신체적 확대와 관련해서 살인과 상해치사 그리고 상속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이라는 특정한 범죄 행위만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부양 의무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로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에 피상속인에 대한 폭행, 모욕, 상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는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도 범위가 특정하지 않아서 무한정 사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들의 구성 형태를 보면 상속 결격의 경우 주로 혈흔경미가 있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결별, 즉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족 관계를 결별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소송의 대상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유언 집행자가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유류분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면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인데 왜 유언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는데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고 유류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유언으로도 유류분을 제외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시킬 수가 있는데 상속권 상실을 피상속인이 지정한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합법 개정안은 또한 무분별한 소송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도입한 상속권 상실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이에 관해 기존의 상속 결격 제도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권 유무로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려워서 실효성이 전혀 없고 자칫 상속 재산에 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심화하고 사소한 사유를 가지고도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등 남소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하라 씨 사례와 같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을 주장해 국민의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면 기존의 상속 결격 사유의 직계 존속이 부양 의무를 현저히 태태한 경우를 추가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속권 박탈은 고유한 법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심야하게 저해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전 피상속인의 소 제기를 통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일본 외의 나라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일본 고유의 공권적 가독상속 제도의 일부를 입법화한 일본 메이지 민법 추정 가독상속인 폐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속권의 전부를 사실상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상속제도의 법적 성질에 합치하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을 통해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먼저 연을 끊고 싶어 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렇다고 친족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도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딸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딸은 2살 많은 오빠와 부모에게 욕을 하고 격분하면서 유리컵 등 물건도 던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싸움을 말리던 오빠의 안경을 나같이 내동댕이 쳐서 실랑이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코피가 나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포함되는 사례입니다. 30대 남성은 2020년 12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의 부모집에 찾아가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자에게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모친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협박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됐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법적 처벌은 받지만 자식의 의무를 현저히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무능하고 편법한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모가 내게 도움이 되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완벽한 존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욕심을 냅니다. 자식은 마음속에 자신의 기준에 맞췄으면 하는 욕심이 강하기에 이 욕심이 부정적인 감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법률에 관한 토론이 돼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유류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부하시 어땠습니까? 좀 힘들었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수준이 달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발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 많았다고 하는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여러분 참고할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개정되면 법무부에서만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가 통과되고 일정한 시행 기간이 지나야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점에 세부적인 점에 관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어려운 법률적인 얘기 우리 학생들이 감당한 걸 보고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도 잘 지켜줬고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Z세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김현서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김현서 학생 마이크 잡아주겠습니까?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대공감효 온택트 포럼의 제2주제 Z세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과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현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는 부모에게 경애의 감정의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요하게 여겨져 오고 있는 도덕적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양상과 용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효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Z세대가 바라보는 효의 새로운 관점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Z세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위 주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주변 친구들에게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였고 구글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소년들이 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첫째, Z세대로서 효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본인이 효를 실천해야 하는지, 둘째, 효와 효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두 가지 질문으로 주변인 7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효는 어떠하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필요하고 해야 한다가 42.9%, 필요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가 42.9%, 필요를 느끼진 않지만 해야 한다가 14.3%를 차지하였습니다. 효가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였던 옛날과는 달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Z세대가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 즉 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답변을 분석하여 본 결과 Z세대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애정이 느껴지는 행동,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등등 기존의 보편적인 시각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문항을 통틀어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Z세대 청소년들이 효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이 부모의 은혜이고 보답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인 건 옛날과는 다르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때 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 등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부모가 생각하는 효가 다르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전 효문화진흥원에서 대학생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효의 의미를 물은 결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 50.5%,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38.4%와 같은 무겁지 않은 효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 5.7%,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 1.25%와 같이 기성세대에서 생각하는 효의 개념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식보다 부모를 아끼며 낳아주심에 감사하고 헌신적으로 효도를 하던 옛날과는 다르게 효를 바라보는 시각도 Z세대가 생각하는 효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 준비를 하며 기성세대와 Z세대가 생각하는 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모와 자식 간 생각이 달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효도를 하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Z세대가 효를 하겠다는 마음도 부모님께 잘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Z세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느꼈군요. 조사를 하면서.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 김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특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특이한 것은 효라는 게 필요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42.9%가 되네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은? 저는 효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진짜 꼭 부모님이 자식을 양육하면서 막 잊지 못할 상처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은 굳이 자식이 효를 해야 할까? 효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 42.9%의 효는 필요하지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내준 친구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효가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한다라고 답해준 친구들에게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 의견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성채원 학생이 맡아주겠습니다. 성채원 학생, 이쪽으로 자리 옮겨주시고요. 마이크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저쪽에. 아니요, 예.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채원 양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Z세대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에 대해 찬성하는 성채원입니다. 먼저 효란 무엇일까요? 효의 사전적 의미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부모의 감사를 표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효는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회 풍속을 순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도덕 규범의 기초이고 효를 종교화하여 자손에게 반드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자식의 입신양명을 효의 중요 요소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효 사상은 우리 역사에서도 꾸준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신라의 유학 교육기관인 국학에서는 충효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였고 고려 시대에도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 유교 경전을 학습하고 유기적 충효 사상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유교에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효자 보응경, 효자 단경 등 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발전해온 효 사상은 조선시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종 13년에 상강행실도를 시작으로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 조선시대의 효 관념이 정형화되었고 자식의 도리를 규정했으며 이 행실도를 통해 효가 당시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근본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는 예로부터 강조되었던 덕목으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효에 대한 사상이 바뀌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도 예절이 오히려 개인의 진취적 기상을 억압하고
사회의 합리적 개혁을 둔화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과 달라진 젊은이들의 효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거나 불효자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들의 효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효의 사전적 의미,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양에는 금전적으로 부양하고 간병을 하고 부모의 사회적 활동을 도와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Z세대는 이러한 노인 부양을 개인의 효도 영역이 아닌 국가의 역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2년에는 70.7%에 달했지만 그 후 계속해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6.7%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Z세대들은 노인 부양을 국가의 역할로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서울시 스마트 도시 정책관 빅데이터 담당관이 발표한 MZ세대 분석 자료를 보면 MZ세대의 약 35%가 1인 가구이고 작년 한 해에만 10% 증가하여 그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부모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MZ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를 실용적인 경제생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투데이의 MZ세대 경영진의 특징은 혁신,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는 기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를 실효성 축으로 꼽았습니다. 즉,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와 같이 형식적인 효도는 더 이상 MZ 효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에 의한 희생보다는 자신을 위한 이익을 선택하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노후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효도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곧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저출산으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엔 형제 자매가 많아서 서로 분담하여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지만 현 세대는 대부분 혼자 혹은 둘이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층을 전적으로 부양하기엔 그 부담이 다소 크기 때문에 부양을 꺼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MZ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경제적 불안을 더 겪고 있습니다. 미 CNBC는 2020년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를 인용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재정적인 걱정을 뽑았습니다. MZ세대의 미래인식은 이와 같이 비관적이며 부모 세대를 부양할 능력도 그 자신감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부양을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의 관점 변화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인식하는 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요구하는 청구 소송은 2008년 162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6년에는 27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지시하고 요구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가족 중심, 단체 생활 중심 사회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Z세대에겐 더욱 윗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공경과 존경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적인 사회에서 개인적인 사회가 되었고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사회에서 과거의 효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유학자인 공자는 효란 동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존경하는 태도가 모더른에 대한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효는 윗사람을 존경하기 위한 것이지 아랫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효를 억압으로 느끼는 순간 효의 본래의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생각과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지금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 시기에 그런 강요 뭐 이런 것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토론을 다 마치고 우리 종합 토론에서 함께 얘기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반대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지수경 학생이 맡아주었습니다. 학생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마이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21 청소년 세대 공감형 언택트 토론 제2주제 Z세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토론자 지수경입니다. 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효는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모와 친척에게 드리는 존경과 공경을 말합니다.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안마를 해드리는 것 등 어른들을 위한 사소한 행동들은 모두 효에 속합니다. 양지지요, 사칭유 등과 같이 효에 관련된 사도성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 전설, 전래동화 등을 통해 예로부터 사람들이 효를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를 내렸던 효의 개념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은 같을까요? 유교의 사회 논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심적 덕목인 효도는 중국 현자 공자의 가르침에 기초한 유교의 핵심 교리로 남아있습니다. 논어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유가 공자에게 물어본 효 질문에 공자는 요즘 효도는 물질적 공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나 말에게도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니 공경 없는 물질적 공양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라고 답하며 효의 본유관념으로서 공경심을 강조했습니다. 효는 단순히 절을 잘하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심과 공경심 그리고 존중감이 내재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됨으로 부모, 노인, 심지어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늘 표현하는 것이 공정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전통에 따르면 효는 모든 중국인들이 주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장남은 사후의 무덤이나 조상의 사원에서 제사를 진행했으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온 가족의 명성을 얻음으로써 부모에 대한 헌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가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효는 시어머니를 충실히 섬기고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임이었다면 가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아내를 얻거나 아이를 입양하는 것 또한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모기가 부모님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벌거벗어 모기가 자신의 피를 먹도록 한 진나라의 이야기, 매일 어머니의 솥을 직접 청소한 송나라의 이야기, 아동복을 입고 갓난아기처럼 행동하여 부모를 즐겁게 한 주나라의 이야기 등 중국 역사에서 모범적인 효를 다룬 이야기로 효를 중요시 여긴 중국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정부가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 문제와 효도와 관련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세계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 기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부모와 가까이 또는 함께 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최근 몇 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지가 약해졌고 가족계획과 주택 부족으로 인해 가족은 점점 작아져 사회는 핵가족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주의와 노인의 지위 상실, 젊은이의 도움이 증가하여 효에 대한 기대와 실천이 더욱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어요. 가족의 의무는 여전히 거의 자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오늘날 장로에 대한 공경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가치에 남아있어 2009년 사회학자인 말튼 와잇은 중국 본토에 재판받은 노인 존재라는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인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노인 존중의 상태를 살펴보고 부모와 장로에 대한 공경과 관련된 중성적인 유교의 가르침을 검토하여 최근 아시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인이 실천하는 장로 공경의 형태를 탐색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1990년대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대만이 경제적으로 더 현대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정부로부터 더 적은 지원을 받았지만 자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젊은 아시아인들은 최근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아 효에 대한 태도의 세대의 간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 격차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방법과 세대 간 웰빙에 대한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대만의 연구원들은 대만 대학생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06년 대만 북부의 두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녹음된 40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대만 대학생들은 부모와 다르게 효도를 실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도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엑세터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성인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효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 상황, 학교 교육 및 더 나은 기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로 연로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육체적 이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자녀들은 애정, 책임, 가족과 보험, 희생 등의 면에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Z세대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 TV,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텍스트보다 인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며 아울러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가치를 전화, 문자, 방문 및 기타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연로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를 실천합니다. 한국의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와 지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를 표현하는 방식은 급속하고 거대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효치를 향한 역사적 기능과 현대사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본 사상, 부모 자녀의 친밀 감정에 기반한 인간의 도리, 개인 품성을 보양하고 개인 품성에 기초한 문명사회를 만들어가자는 효의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효에 대한 형식과 모양은 그 시대의 배경과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효의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 이제 발표자가 이제 두 분, 그리고 토론자가 네 분, 이렇게 각각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주제라든가 다른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유롭게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주제도 그렇고 두 번째 주제도 그렇고 특별히 난 뭐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는 거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 연구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오프라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발표자 토론자하고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표와 토론을 보고서 시대가 많이 참 변했구나. 구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는 걸 보면 이 물질적인 뭐 동향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효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참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효의 본질이 뭐냐, 효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풀어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에게 전부 발언을 할 기회를 한 번씩 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는 과제는 주제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를 합쳐서, 그렇다면 나는 효를 이렇게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너무 학대하셨으므로 나는 효도 같은 거 안 할 거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이런 정도로 하겠다라든가 각자의 효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생각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한마디씩 다 해보자고요. 발표자, 토론자 다 한마디씩 해보면 전부 6명인데 6명의 학생이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효에 관해서 부모님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마음속으로 좀 준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사장님의 간단한 또 품평의 말씀을 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효라고 하는 거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와 토론을 들었는데 나는 효를 이렇게 하고 싶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습니까? 네. 나의 생각을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의 경우는 이렇게 효를 하고 싶다라는 보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토론해보는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어느 학생 먼저? 자, 용기 있는 학생 손. 벌써 먼저 할까요? 예, 마이크 잡아주세요. 예. 어떻게 효를 생각하고 효를 하고 싶습니까? 일단 저희가 발표한 게 구하라법이잖아요. 네. 거기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면 제가 효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효를 조금 더 하느냐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양육 의무를 다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커가면서 계속 부모님께 효도하고 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 선생? 예. 마이크를 이쪽으로 나와서 좀 사용해 줄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그래, 이쪽으로. 예. 참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이 지금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또 자꾸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해 보는 겁니다. 예,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효는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효도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애정을 만들 수 있도록 부모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도 효에 대한 의무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낳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그 자식이 내게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느껴야지만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뭘 더 효율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벌써 두 학생이 완전히 다른 의견을 표명했네요. 야, 오늘 토론 재밌는데요. 고맙습니다. 다른 학생. 학생, 예. 마이크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사용해 주세요. 벌써 두 학생이 딱 철저하게 대립하네요. 저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부모가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개개인 다르겠지만 그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을 경계를 두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 공경하고 서로 공경하는 걸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개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공개하는 거예요? 네.
청소 설거지 안 해도 공경하는 거예요? 청소 설거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모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역할을 나누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 부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합의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은 계속 갖는 거예요? 네, 서로가 존중을 해준다면 공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존중 안 해주면? 존중 안 해주면 존중을 해줘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예. 자, 여러분 이런 답변들이 나올 때까지도 사실 잠시 생각했겠지만 참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리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또 학생, 김현수 학생, 예, 함께 보주세요.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전 제 생각을 말하자면 예. 효는 부모랑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한 애정에 이름을 붙인 게 효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냥 아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났다면은 그렇게 막 공경을 다 하고 그랬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그런 가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났어도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공경한다 그럴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잘해주고 자식도 부모에게 진짜 잘해주고 그럴 때 부모가 자식에게 의뢰를 베풀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하고 그런 게 성립된다 그런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요? 네, 또 이런 의견을 발표해 줬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중학생 남았습니다. 예, 전학생 먼저. 예,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구하라법 네. 그 개정안에서 보고 드는 생각인데 네.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지금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효까지는 저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부모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약간 최소한의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만을 존중해주고 그냥 막 뭐 공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존경하는 마음에서 막 더 큰 효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서로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면 저는 효를 이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궁금하죠? 우리 학생? 예. 참 다양하죠? 여러분 여기 전부 4명 중에서 6 학생들의 의견인데 다양합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원택트 포럼을 진행하면서 아버지께 약간 여러 가지 효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약간 많은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하고 얘기 많이 해보세요. 예. 그래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네. 그냥 정해서 그냥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지금 매우 지금 효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있어서 효는 지금 저는 필요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구하라법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인 의무이자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저희가 효를 필요시하다고 생각을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럴 때는 효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간도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더 많다면 아주 본격적인 효의 본질에 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의 게 뭐냐라고 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효라는 건 사랑입니다. 어질인자라고 쓰잖아요. 어질인자 그것도 사랑이고요. 사랑 애자도 사랑이고요.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또 사랑을 하겠죠. 그 자유롭다는 자자를 쓰는 겁니다. 임금님이 옛날 지금은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이고요. 또 백성들이 임금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것 중에 나왔겠지만 예를 들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 상대방이 나한테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대가적으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수도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게 정답을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볼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야 여학생 제 친구가 갑자기 쫓아와서 내 딸한테 때려붙였습니다. 그럼 나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웃으면서 딱을 하나 붙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싸워야 할까요? 그 싸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상이라고 해서 민세 안재훈 선생님 그 상을 수상자를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민세 안재훈 선생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일제시대에 9차례에 걸쳐서 7년 몇 개월 동안 독립적인 발언을 하시다가 교도소에 가서 고생하신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일제 핍박에 고통을 받고 정말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15에 해방이 딱 됐습니다. 그때 광복 연설을 하십니다. 라디오 연설을 딱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귀환을 시킵시다.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는 다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그때 호양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올 수 있는 길.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오래전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철저히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이 폐막에서 갔을 때 정말 뒤통수로 넘어서 패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텐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냅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발언을 한 그 지도자의 덕목을 보고서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효지만 친구 간에는 우애죠. 우애.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랑.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도 하지 않고 좀 피비린내 나는 싸움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연구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을 권하고 싶으시다. 나오세요. 자꾸 이렇게 표시하시는데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발표해 주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 감사하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린 줄만 알았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앞으로 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과천여고입니다. 예, 처지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도 어릴 때 생각했던 부모에 대한 마음과 또 커서 돌아보는 게 다르긴 합니다. 이제 어릴 때는 내가 그 정도에 다다르지 못해서 부모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화가 났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 커서 돌아보면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냈던 제 자신이 부모님한테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 오늘 시간을 주신 우리 호프령 사단부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강지원 우리 변호사님 역시 내공이 최고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제공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해주고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학생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거기서 저는 뭐를 느꼈느냐면 우리 학생들이 효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부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마음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이런 우리 애들이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됐지만 나는 지금도 가만히 우리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 바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해요.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셨지만 그게 결국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또 부모가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단지 그때 여건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여건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 좀 불편하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많은 사랑이 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눈물 겹도록 이 세상에 날 있게 해준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소년 세대공감효 온택트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